안녕하세요. 아, 무대에 올라오면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이고요. 제가 국내에서 2000년도부터 엑셀러레이팅을 해왔으니까 올해로 이제 18년째 국내 최장수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 기업을 만나서 그 업체들을 발굴해가지고 이 업체가 원하는 성공 목표치까지 성공하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좀 특이하게 창업 초기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코스닥 상장한 기업도 중견 기업도 필요에 따라서는 대기업도 저희는 엑셀러레이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엑셀러레이팅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성장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성장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런 주체들을 찾아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엑셀러레이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 보면은 다양합니다. 상장 기업도 여러 개 있고 중견 기업도 있고요. 예전에는 대기업도 했는데 여기 혹시 대기업 관계자분들 계시나요? 대기업은 일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요즘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팅의 대상도 꼭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영리 쪽까지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어떤 사례 발표자라기보다 약간 동료의 개념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엑싯을 하고 이 일을 지금 거의 20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하고 있고 탈북자들을 고용해서 제가 사회적 기업도 직접 한 1, 2년 운영을 해봤고 여전히 소셜벤처를 도와주고 있고 내년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30살에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딱 40년 채워서 70까지는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위한 공공재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아예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23년 정도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이제 좀 재단화 시켜가지고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지금 비영리 조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예. 우리 이번 체인지온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멸종 위기를 혹시 느끼고 계시나요? 큰일 났네요. 예. 진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아마 오전에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을 텐데 멸종이 항상 나쁜 거냐? 항상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진화와 진보를 위해서 멸종은 나쁜 게 아닌데 내가 멸종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종되지 않을까 이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진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같이 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거창하게 뽑았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워낙 스타트업이 화두이고 전 세계적으로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 국내에는 제 기억으로 아마 두 번째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 후반에 인터넷 열풍이 불면서 창업 열풍이 한 번 있었고 지금 두 번째인데 2010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창업하는 친구들 통상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전에는 벤처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스타트업이라고 말하고 사실은 벤처와 스타트업의 개념 차이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이란 뭔가요? 라고 질문을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스타트업의 개념을 좀 넓은 의미로 창업 초기 기업은 다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협의의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창업 초기 기업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거죠. 지금처럼 격변하는 시대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시대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없는 팀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창업하는 팀들은 당연히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 또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정의를 뭐로 하든지 간에 스타트업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가.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너무 일상화돼서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조직에서도 혁신을 끊임없이 지금 강요받고 있으시죠? 네. 두 번째가 이거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고속 성장이 가능한가,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이걸 이제 저희 용어로 스케일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이제 스케일업은 엔지니어링 영역에서 쓰던 용어인데 이게 이제 스타트업 그 경영 영역으로 좀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익숙한 단어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 전문적인 이렇게 사전이나 이런 무슨 논문을 찾아봐도요, 혁신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런데 혁신을 좀 쉽게 적용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던, 중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 함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 그 1차 함수라고 말하는 건 직선이잖아요. 우리가 많이들 보셨고,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말하는 거는 y는 x 제곱에 해당하는 이제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는 곡선, 이게 기하급수 곡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변화하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의 시대는 뭐냐면 혁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y는 x처럼 산술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이제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혁신에 적용하면 동일한 노력으로 성과가 제곱으로 증가한다면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처음에 x값이 1일 때, 그 아주 간단한 수학 용어를 좀 빌리자면 x값이 1일 때는 y는 x와 y는 x 제곱의 결과값은 1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숫자 x값이 2로만 바뀌어도요, 산술급수적인 성장에서는 결과도 2인데 기하급수적인 성장에서는 결과가 4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x값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산술급수적인 성장의 결과값과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결과값은 점점 벌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x값을 혁신이라고 본다면 혁신을 10번만 반복하면 결과값이 얼마가 달라지나요? 9배 차이가 납니다. 10과 100의 차이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혁신이 점점 더 과정을 더 많이 겪게 된다면 결과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면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과가 제곱으로 증가해서 혁신의 과정을 한 번만 했을 때도 결과가 2가 되느냐 4가 되느냐의 차이니까,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만약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요, 과거 대비 성과가 결과값이 한 30% 개선됐다. 이건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양보했을 때 100% 언더, 90% 개선되는 것도 엄청난 거지만 그건 우리가 개선이라고 말하고, 그 값을 넘어설 때 우리가 통상 혁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숫자로 이해하면 좀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혁신이 왜 필요할까요? 혁신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매일 혁신을 강요받고 계시는데 혁신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기하급수적으로 진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시대 자체가, 기술 자체가 인간의 모든 것들이 지난 그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데이터화를 시켜봤더니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시대다. 그래서 지금 이 기하급수 커브라고 하는 것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브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이렇게 진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산술급수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사회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요. 첫 번째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고 있는 문제,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과거에 있던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일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하던 1960년대, 70년대는 이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추출하는 플라스틱 원료를 추출하는 이런 중화학공업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죠. 그리고 전 세계가 플라스틱에 열광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 여러분 그 뭐죠?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으시잖아요. 요즘 해산물 사 먹기가 너무 겁이 나요. 워낙 그 플라스틱이 여기저기 다 그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 혁신의 상징이라고 말하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문제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인 거죠. 또 그런 그 이외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또 뭐가 있나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오늘도 제가 많이 맡고 왔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같으면 제가 혼자서 상상을 해보거든요. 서해 바다 위에다가 엄청나게 큰 그 선풍기를 몽땅 설치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넘어올 때 이거 바람의 방향을 바꿔버려야겠다. 저 같으면 이런 상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해결하지 못하던 과거에 직면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문제 해법을 저희는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당분간은 그 해법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세 번째,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로부터 누적된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 큰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혁신적인 접근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예를 들면 우리가 기상을 예측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상청에서 우리가 그 오늘의 날씨와 내년의 날씨를 내일의 날씨, 내년의 날씨를 예측할 때는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기상 데이터를 전부 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인공지능처럼 돌려가지고 미래의 날씨를 예측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처럼 기후가 격변하는 시대에는 당연히 예측의 결과값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뉴스에서 뭐 맨날 무슨 인재다, 이거는 뭐 통계청이 아니 기상청이 무능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헛다리 짚는 거거든요. 해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거부터 우리가 누적되고 체험해 왔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만 하는데 스타트업은 앞에서 제가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타트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을 다르게 정의해보면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스타트업은 항상 기업이어야 하나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혁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일 수도 있고 비영리 형태의 주체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왜? 모두가 우리가 혁신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스타트업은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낼까? 저희가 이제 이걸 좀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포인트가 잘. 네. 첫 번째가 중요한 게요. 페이지가 잘못 넘어가면서 뒤에 정답이 나와버렸는데 큰일이네요. 네. 스타트업의 혁신의 방법 첫 번째는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입니다. 제가 여러분 단언할 수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80에서 90%는 다 프레임에 얽매여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비근한 사례로 여러분 지금 자녀들 다 초등학교에 보내고 계시죠? 초등학교 안 보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결혼 안 해서 훌륭하십니다. 네. 제가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네. 이렇게 위트 있는 분이 계실 줄이야. 예를 들면 그 지금 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결혼 안 한 분들 제외하고
예.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당연히 학교를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직장에 가면 당연히 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뭐 제가 특별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저희 아이들 셋을 전부 다 홈스쿨링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 아내가 홈스쿨링을 시작한다고 결심을 했을 때 일단 저희 처가 쪽에서 핍박이 시작됐어요. 애 베리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평소에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애 베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심지어 저희는 이사를 했어요. 아내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받고 있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는 200년도 안 됐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뭐 그리스 시대 이런 데 보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학교라는 제도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멘토들이 붙어가지고 가정교사처럼 아이들을 그 육성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 공교육 시스템은 산업혁명 시대가 만들어 놓은 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과 20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서 학교는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고요. 대한민국 사회는 프레임을 벗어나면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프레임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요. 뭐 영남, 호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고요. 뭐 빨갱이와 뭐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역사가 만들어놓은 이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면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하나 같이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뭐 정답은 없는 퀴즈인데요. 그 종교를 떠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보자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이미지들이 빡빡빡빡 만들어지고 계실 거거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는데 통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면에서 이렇게 그 십자가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상상들을 하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상상하셨죠? 그리고 조금 더 뭐라 그러죠? 진일보한 사고를 계시는 분은 이게 경험상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매달린 강도의 시선으로 예수를 보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십자가에 매달린 성 요한 그리스도라는 이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한 예수를 어디서 보고 있나요? 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 아들이 고통당할 때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잖아요.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작가는 굉장히 천재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바로 프레임을 벗어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를 하실 수 있어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스타트업의 혁신의 방법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린 프로세스라는 방법을 씁니다. 린 프로세스는 뭐냐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해라. 앞에서 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정답을 제시하고 10년 장기 플랜을 제시하고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정하되 비전을 정하되 그것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가설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설을 세운 상태에서 그것을 실험하고 검증을 하는 거죠. 통상 어떤 목표치에 도달할 때 우리가 로드맵이라는 것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쉽냐면 로드맵을 세울 때 예를 들면 내가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10단계의 과정을 거쳐야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징검다리 돌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비전은 설정해도 돼. 그 10개의 징검다리 돌은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저기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중간 단계 징검다리 돌을 어디다 놓느냐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하나의 돌이 가설인 거고요. 돌을 전체를 10개의 돌을 이렇게 놔야겠구나 혹은 이렇게 놔야 되겠구나, 이게 전부 다 이제 가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전문가라면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가설을 세우자.
그리고 전문가는 가급적 정답에 가까운 가설을 세우는 거고, 아마추어는 정답과 거리가 먼 쪽에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을 세운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번째 실험 단계에서는 속도가 중요한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험을 해서 실험을 100번 하고 1000번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맞구나 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검증하는 건데요. 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 보신 것처럼 빌드 가설을 세우고 메저 실험에서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런 검증하는 이런 것들을 거의 무한 반복시키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린 프로세스입니다. 이 그림의 가운데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 목표점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는데,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가설과 실험과 검증을 계속해서 돌려서 결과적으로 답을 찾는 이런 방식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우리가 모르는데 처음부터 내가 정답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꼭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시대는 뭐하고 똑같냐면 나폴레옹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우스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산이야. 그래서 신나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산에 딱 올라갔더니 그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산이 아닌갑다. 그러면 모든 자원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전을 세웠다고 하면 거기에 단계를 쪼개가지고 각 단계마다 빠른 속도로 실험하고 검증하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당연히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인정해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마스터 플랜을 세우라고 하고, 특히 공공 영역에 계신 분들은 실패 이거 못 하시거든요. 여러분 실패하면 조직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세요? 무능하다고 소리 듣죠. 그런데 사실은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까지 여기 사회혁신 한마당 여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사회혁신을 하겠다. 그리고 사회혁신을 생각해봤더니 지방혁신, 이렇게 지역혁신이 최선이다. 이렇게 아마 방향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혁신 1번은 정부혁신입니다. 정부가 먼저 혁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혁신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면 감사원에 감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런 문제를 아는데 이게 이미 그 프레임에 짜여 있기 때문에 그 판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실패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중간 관리자라면 혹은 리더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용인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투자 업계에서도 과거 같으면 실패한 창업자는 투자를 아예 못 받았어요.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냐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실패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도 한 번 실패하면 이 사람이 이제 한 번 실패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투자를 해줍니다. 두 번의 실패도 이 사람은 실패가 더 학습됐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세 번까지 실패하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어. 투자를 해줍니다. 근데 네 번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안 되겠구나. 투자 못 받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이 비영리는 과거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여러분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멸종의 위협을 받고 멸종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 비영리 조직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는 동시에 이런 위기 상황과 동시에 비영리는 인간의 본질인 동시에 원래는 사회혁신의 주체였어요. 왜 비영리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냐면 비영리는 쉽게 얘기하면 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조직과 사람들은 이거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어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이런 마음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역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혁신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영리가 앞으로도 사회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접근 방법이 문제인 거죠.
사회 좀 빨리 설명을 드리면 이거 사회혁신을 정의해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정의하기를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하는데요. 키워드를만 뽑아내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혁신이고, 비영리가 원래 사회혁신의 주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영국의 영 파운데이션이 정리한 사회혁신의 6단계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린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사회혁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컴퍼니 빌딩한 소셜 벤처입니다. 토도웍스라고. 여러분 혹시 근무하시는 곳에서도 쓰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처음 엔지니어였어요. 이분은 그 자기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의 친구가 휠체어를 타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약간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엔지니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만들었어요. 수동 휠체어에다가 간단한 키트를 붙여가지고 전동화시키는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상도 일부러 약간 저 영화 엑스맨에 보시면 무슨 박사가 이렇게 밀고 다니잖아요. 조그 셔틀 같은 걸 밀고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이걸 만들었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없지는 않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에 가장 가볍고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회사 제품들을 지금 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정 기술을 적용한 단순한 제품이어서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는 아이들에게 편리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네, 이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아이는 빵을 짚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토도 드라이브라는 저 제품을 부착하기 전에는 저런 행위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머니한테 그 선생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데, 뭐라고 컴플레인을 하냐면, 어머니, 아이가 편식을 해요. 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잖아요. 당연히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아이가 편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손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식판을 누군가가 다 골고루 담아다가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편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손 하나가 자유로워지니까 식판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갖다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회혁신의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술을 통해서 소셜벤처가 편리함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토도 드라이브를 부착한 아이들이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놀아요. 심지어 친구들이 야, 너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막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장면은 뭘로 보이세요? 이분은 그 인천공항공사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휠체어를 아시는 것처럼 전동 휠체어를 타면 더 아파 보여가지고 전동 휠체어를 가급적이면 안 타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수동 휠체어를 탔는데 항상 본인이 밀어야 되다 보니까 손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 사진은 아빠가 제가 울컥하는데 아이랑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소셜 벤처들이 실제로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 사례가 조만간 논문으로 나옵니다. 편리함을 주려고 기획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니까. 두 번째, 해외 사례인데요. 미국의 엑스프라이즈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뭘 하냐면요,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앞에서 사회혁신을 말했던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2012년인가요?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라고 했던 미국 멕시코만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어가지고 전문가들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엑스프라이 재단이 광고를 내가지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여. 대신 내가 그 최고의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팀한테는 100만 불 줄게.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 일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해결하던 것보다 3배 넘는 효과를 가진 솔루션을 찾아낸 거죠.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비영리가 요즘 이 지금 세상에서도 혁신을 일으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살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비영리에 종사하실 텐데, 지금 시대는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의 주체인가 아닌가만 중요하고요. 우리를 약간 멸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회혁신의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영리가 하던 것들을 이제는 소셜벤처가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고, 심지어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토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기업이 여러분 그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기금들, 기부금들이 과거에는 정부와 기업의 그 사회공헌 기금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마 느끼고 계실 텐데 그 기금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업이 봤더니 이거 그 과거에는 재단에 공공에 줬던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사회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그 돈을 기업의 사회 공헌과 그다음에 제품과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해결해 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우리한테 지원금과 기금을 줬던 이 주체들에게 우리가 사회혁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사회혁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비영리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린 프로세스나 혁신의 방법을 우리가 체득하고 학습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현해서 그들보다 훨씬 더 사회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비영리의 본질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도 되고 다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